나는 오늘도 이 집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30년 전 아이 아버지와 함께 이사 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때는 이 대치동이 지금처럼 비싸지도 않았고, 우리도 젊었고, 꿈도 많았어요.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5년이 됐네요. 처음 혼자 남았을 때는 정말 막막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마시며 뉴스 보고, 시장 가서 장 보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 떨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자꾸만 이상한 소리를 해요. 특히 큰아들 부부가 그래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요양원도 좋은 데가 많다던데. 하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내 걱정을 해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자꾸 들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큰며느리가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혹시 치매 검진 받아보실 생각 없으세요? 요즘 많이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치매라니, 내가 언제 치매 증세를 보였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보니 내가 가끔 일부러 모르는 척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전화로 엄마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한번 알아볼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아이고 그런 건 엄마가 뭘 알겠니? 알아서 해라라고 대답했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시세도 다 알고 있고 우리 집이 지금 15억 정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괜히 관심 있어 보이면 아이들이 더 조르지 않을까 싶어서 모르는 척했던 거예요. 그리고 차남이 엄마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어요? 혹시 통장 관리하기 힘드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그냥 있는 대로 쓰고 있어라고 했지만 사실 예금이 3억, 적금이 2억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모르는 척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아요. 특히 큰아들 부부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집도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어제는 막내딸까지 와서 큰오빠들과 한편이 되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오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계시기엔 여기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요양원도 요즘은 좋은 데가 많다고 하던데. 내 막내딸까지 이런 말을 하니까 정말 서운했어요. 아이들은 모르죠.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을 쌓았는지를. 아이 아버지와 함께 도배지를 고르던 일,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챙기느라 밤늦게 바느질하던 일,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끓이던 일. 이 모든 게 이 집안에 스며 있어요. 특히 아이 아버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베란다에 있는 화분들은 아이 아버지가 직접 심어서 키우던 것들이고 안방 책장에는 아이 아버지가 읽던 책들이 그대로 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아직도 아이 아버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건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저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 같아요. 엄마, 이 집 팔면 15억은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요. 하지만 나는 아직 정신도 멀쩡하고 몸도 건강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장 보는 것도 스스로 하고 집안일도 스스로 하고 은행일도 스스로 처리해요. 그런데 왜 요양원에 가야 하나요? 내 집에서 내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요즘은 아이들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가 돼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오면 반가워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는데 지금은 또 무슨 말을 할까봐 조마조마해요. 엄마 결정하셨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실 거예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져요. 어젯밤에는 잠이 안 와서 아이 아버지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효자, 효녀였는데.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아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순떡아, 내가 먼저 가면 아이들이 내 재산을 노릴지도 몰라. 그때는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해야 한다. 그때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럴 리 없어요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 아이 아버지 말이 맞았나 봐요. 그래도 아직은 희망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이들이 정말로 내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집은 내 집이고 내가 언제까지 살지도 내가 정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들이라고 해도 내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할 권리는 없어요. 오늘도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내일 부동산 중개사 데리고 갈게요. 한번 시세만 알아보자고요. 나는 알았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이면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계속 모르는 척, 순한 척 연기를 해야겠어요.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내 결정을 내리겠어요. 지금 시계를 보니 밤 10일시네요.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될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워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뜻을 굽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집은 내 집이니까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큰아들이 부동산 중개사를 데리고 왔어요. 나는 평소처럼 모르는 척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일찍부터 수고하네라고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꼼꼼히 지켜봤어요. 부동산 중개사는 40대 남자였는데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평수를 재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와,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큰아들하고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기 힘드셔서요.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집을 처분해야 해서 라고 설명하니까 부동산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현명한 결정이시네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화가 났어요. 현명한 결정이라니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나요? 큰아들이 마치 내가 이미 동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사가 현재 시세로는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14억 정도에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했을 때 큰아들 눈이 반짝이는 걸 봤어요. 큰 며느리도 옆에서 14억이면 나쁘지 않네요 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 집이 얼마에 팔리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내가 30년 동안 살면서 쌓아온 추억들, 아이 아버지와 함께 만들어온 모든 것들은 그냥 14억으로 정리되는 건가요? 부동산 중개사가 돌아간 후에 아이들이 둘러앉아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큰아들이 어머니 부동산에서 14억이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이고 엄마가 그런 걸 어떻게 알겠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차남이 엄마 14억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이 돈으로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잘 관리해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뻔하죠. 자기들이 나눠 가지겠다는 뜻이잖아요. 막내딸도 한마디 했어요. 엄마, 진짜 좋은 요양원들 알아봤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면 VIP로 들어갈 수 있대요. 간병비까지 포함해서요. 200만 원이면 1년에 2,400만 원이네요. 14억 있으면 50년은 넉넉히 쓸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머지 12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큰 며느리가 가장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집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시잖아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혹시 가스불 끄는 것도 잊으시면 위험하잖아요. 가스불을 잊는다니, 내가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래도 나는 계속 순한 척 했어요.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엄마도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과연 누군가는 엄마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라고 말해줄까 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큰아들이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라고 재촉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니 마치 내가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자는 뜻처럼 들리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엄마 우리가 치킨 시켜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예전 같으면 내가 직접 음식을 해서 먹였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도 안 하나 봐요. 치킨이 배달되는 동안 아이들은 계속 집 얘기만 했어요. 엄마, 진짜 결정하셔야 해요. 요양원도 대기가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좋은 곳일수록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값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지금이 최고점일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화가 났어요. 내 앞에서 대놓고 집을 빨리 팔아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 걱정이 아니라 집값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거였어요. 치킨을 먹으면서도 계속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큰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 사진 보여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정말 깔끔하고 좋은 시설이긴 했어요. 개인 방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식사도 잘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내 집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은 요양원이라도 남의 집이잖아요. 내가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의 따뜻함을 요양원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오후에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나는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어요. 거실에서 안방까지, 주방에서 베란다까지.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정말 이 집을 떠나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안방에 있는 화장대는 아이 아버지가 결혼 20주년 때 선물해 준 거예요. 거실 장롱은 큰아들이 대학 입학했을 때 온 가족이 돈을 모아서 산 거고요. 주방 식탁은 막내딸이 결혼할 때 사위가 사준 거예요. 이 모든 게 우리 가족의 역사인데 이걸 다 버리고 요양원으로 가야 하나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아이 아버지 사진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아이들이었나요? 내가 잘못 키웠나 봐요. 사진 속 아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왠지 이제 결정할 때가 됐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밤늦게 차남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니까 어때요? 형이랑 저랑 누나랑 다 얘기해 봤는데 정말 엄마를 위한 일인 것 같아요.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더라고요. 그래, 엄마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이들이 정말로 내 걱정을 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재산이 탐나서 그러는 건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내일은 아이들이 또 올 거예요. 이번에는 요양원 상담사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직접 보시고 결정하시라고요라고 했지만 이미 다 정해놓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도 준비가 있어요.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그 존재를 모르죠. 내일 아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때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겠어요. 지금까지는 혹시나 해서 기다려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집이고 내 돈이고 내 인생인데 왜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아이들 눈치를 봐야 하나요? 내일이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품고 있던 비밀을 공개할지 말지 결정하겠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평생 키우고 사랑했던 아이들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무거웠어요.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거든요. 아이들이 오늘 요양원 상담사까지 데리고 온다고 했는데 이제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같이 작성한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예요. 그때 아이 아버지가 순떡아 혹시 모르니까 이건 아이들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판단해서 써라고 하셨거든요. 봉투를 열어서 유언장을 다시 읽어봤어요. 아이 아버지의 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여 있더라고요.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우리 부부 명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사랑나눔에 기부하며 단 아내 박순덕의 생활비로 매월 200만 원씩 평생 지급하기로 한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순떡아, 진짜 효자 효녀라면 우리 재산이 없어도 우리를 잘 모실 거야. 하지만 재산 때문에 우리를 모신다면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지.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 아버지가 얼마나 현명하셨는지 알겠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만약 아이들이 진짜 내 걱정을 해서 요양원을 권한다면 재산이 없어도 상관없을 테니까요. 10시쯤 되니까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큰아들 부부, 차남 부부, 막내딸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함께 온 요양원 상담사는 40대 여성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케어 요양원에서 나온 김상담사예요. 오늘 어머니를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정말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숨어 있는 계산이 보였어요. 14억짜리 고객을 대하는 태도였거든요. 상담사가 요양원 브로셔를 펼쳐서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요양원은 개인실부터 2인실까지 다양한 옵션이 있고요. VIP 개인실의 경우 월 25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식사, 간병, 병원비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어제 막내딸이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250만 원이네요. 역시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싶었어요. 상담사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입소비로 별도로 5천만 원이 필요하고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예치해 주셔야 해요. 큰 며느리가 그러면 처음에 8천만 원 들어가고 매달 250만 원씩 내는 거네요. 라고 묻자 상담사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시설에서 이 가격이면 정말 합리적이에요 라고 답했어요. 나는 속으로 계산해 봤어요. 8천만 원, 250만 원씩 매달. 1년이면 3천만 원이니까 1년에 총 3천만 원, 10년이면 3억 원이네요. 처음 비용까지 합치면 3억 8천만 원이고요. 만약 내가 20년을 더 산다면 8억 8천만 원이 들어가겠네요. 그 말은 아이들이 나눠 가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14억에서 8억을 빼면 6억 정도 남겠네요. 그것도 내가 20년 더 살았을 때의 계산이고 더 오래 살면 더 줄어들겠죠. 상담사가 시설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어머니께서 여기 계시면 정말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전문 의료진도 상주하고 있고 라고 설명할 때 나는 아이들 표정을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네요, 좋아요라고 했는데 상담사가 비용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니까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특히 큰 며느리는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뭔가 계산하고 있었어요. 상담사가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는 입소비와 보증금을 한 번에 받아야 하고 월 이용료도 3개월씩 선납으로 받고 있어요 라고 했을 때
큰아들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그러면 처음에 준비해야 할 돈이 8천만 원이 아니라 8,750만 원이네요. 라고 큰아들이 물어보자 상담사가 네, 정확히는 그렇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때 차남이 좀 비싸네요. 다른 곳은 더 싸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상담사가 물론 더 저렴한 곳들도 있지만 시설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대답했죠. 막내딸이 엄마 어떠세요? 여기가 마음에 드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아이고 엄마가 뭘 알겠니?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좋은 거지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돈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다들 표정이 변하는구나. 처음에 14억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좋아했으면서. 상담사가 그럼 언제쯤 결정하실 계획이세요? 저희도 대기 리스트가 있어서. 라고 묻자 큰아들이 아, 네. 가족 회의를 좀 더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답했어요. 상담사가 돌아간 후에 아이들이 거실에 모여서 회의를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를 좀 낮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내가 들을까봐 그런 것 같았어요. 큰 며느리가 생각보다 비싸네요. 처음에 거의 9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고 매달 250씩이면 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차남이 그러게요. 이러면 우리가 아, 어머니 걱정하는데 돈 얘기하는 게 좀 그렇네요. 라고 했어요. 막내딸이 오빠들, 그래도 엄마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큰아들이 그건 그렇지만 좀 더 경제적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라고 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큰며느리가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봤어요. 나는 아무거나 좋다라고 했는데 결국 또 배달 음식을 시키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오면 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해서 대접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귀찮아 하나 봐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요양원 얘기였어요. 엄마, 좀 더 저렴한 곳도 알아볼까요? 아니면 2인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결국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게 뻔히 보이더라고요. 오후에 아이들이 다시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베란다에 나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나는 귀가 좋아서 다 들렸어요. 이러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게, 생각보다 요양원비가 비싸네.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실망했어요. 결국 아이들의 관심사는 내 건강이나 안전이 아니라 자기들이 얼마나 돈을 받을 수 있느냐였던 거예요. 저녁 무렵에 아이들이 엄마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더 좋은 조건의 요양원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라고 말하면서 돌아갔어요. 더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더 싼 요양원을 찾겠다는 뜻이겠죠.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나는 다시 유언장을 꺼내서 읽어봤어요. 아이 아버지의 글씨를 보면서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재산 때문에 저를 모시려는 거였네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내일 아이들이 오면 진실을 말해주겠다고. 더 이상 이런 연기를 계속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나를 걱정한다면 재산이 없어도 나를 잘 모실 테니까요. 밤늦게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희가 몇 군데 더 알아봤는데 좀 더 합리적인 곳들이 있더라고요. 내일 다시 가서 상의 드릴게요. 합리적이라는 말이 웃겼어요. 결국 싼 곳을 찾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내일은 너희들이 정말 놀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모르는 척, 순한 척 연기했지만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면서 아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일 우리 아이들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네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이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려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충분히 확인했어요.
결국 돈이 문제였던 거예요. 내 걱정이 아니라 자기들 몫이 줄어드는 게 걱정이었던 거죠. 내일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드디어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더 이상 아이들 눈치를 보면서 모르는 척, 순한 척 연기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에 오히려 후련했어요. 아침 일찍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평소보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아이 아버지가 좋아했던 빨간 립스틱도 발랐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니까 단정하게 차려입어야겠다 싶었거든요. 유언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아이 아버지 사진도 평소보다 더 잘 보이는 곳에 두었어요. 오늘 일은 아이 아버지도 함께 해야 할 일이니까요. 10시쯤 되니까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오늘도 온 가족이 다 왔더라고요. 큰아들이 엄마 어제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 더 알아봤는데 좋은 곳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새로운 요양원 브로셔를 꺼냈어요. 여기는 월 180만 원이고 입소비도 3천만 원이면 돼요. 시설도 나쁘지 않고. 큰 며느리가 신이 나서 설명하더라고요. 어제보다 70만 원이나 싼 곳을 찾아온 거였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갈 돈이 더 많아지니까요. 차남도 엄마 여기가 훨씬 합리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요양원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라고 거들었어요. 합리적이라는 말을 또 쓰네요. 결국 싸다는 뜻이잖아요. 막내딸까지 엄마 여기도 깔끔해 보이는데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가까워서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정작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게 고작인데 무슨 소리인가요? 나는 아이들이 모두 자리에 앉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이 네, 엄마. 요양원 결정하신 거예요? 라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내 대답은 달랐어요. 아니다. 엄마는 요양원 안 간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큰아들이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탁자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재산도 없다. 큰 며느리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다급하게 물어봤을 때 나는 봉투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유언장이다. 우리 부부 명의의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 아이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변했어요.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 설마 진짜예요? 라고 소리쳤어요. 응, 진짜다. 이 집도 은행에 있는 돈도 적금도 다 기부하기로 되어 있어. 단 엄마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씩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차남이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정말 효자효녀라면 엄마 재산이 없어도 엄마를 잘 모실 거 아니냐.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큰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를 지금까지 속이신 거예요? 치매인 척 하시면서.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맞다. 엄마는 치매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야. 너희들이 뭘 노리는지 다 알고 있었어. 막내딸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저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래. 그럼 엄마 재산이 없어도 엄마를 잘 모실 거지? 라고 물어보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엄마 유언장이 있다면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라고 따졌을 때 나는 이렇게 답했어요. 너희들의 진심을 확인해 보고 싶었으니까. 만약 너희들이 정말 엄마를 걱정해서 요양원을 권했다면 재산이 없어도 상관없을 테니까. 차남이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시험한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그런데 너희들은 시험에서 떨어졌어. 엄마 걱정은 뒷전이고 돈 계산만 하고 있더라. 큰 며느리가 어머니, 그럼 유언장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안 된다. 이미 공증까지 받아놨고 법적으로도 유효해. 그리고 엄마는 바꿀 생각도 없어. 그때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형, 어떻게 해요? 누나,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아이들의 관심사는 정말 돈뿐이었구나 하고요. 큰아들이 다시 앉으면서 엄마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혼자서 이 큰 집에. 라고 말했을 때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나오니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어. 차남이 엄마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혹시 몸이 아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미 준비된 답을 했어요. 사회복지법인에서 홈케어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되어 있어. 필요하면 간병인도 와주고 병원비도 지원해줘. 너희들보다 훨씬 믿을만해. 막내딸이 엄마 저희가 그렇게 못된 자식들이었나요? 라고 울면서 물어봤을 때 마음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못된 자식은 아니야. 그런데 욕심이 생긴 거지. 엄마 재산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야. 큰 며느리가 어머니, 저희도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진짜로 어머니 걱정을 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래,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라. 지난 며칠 동안 너희들이 한 말, 한 행동을 엄마가 다 봤어. 요양원비가 비싸다고 더 싼 곳 알아본다고 할 때 엄마 마음이 어땠는지 아니?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때 나는 30년 동안 품고 있었던 진짜 마음을 털어놨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예쁘고 착했어. 엄마 아빠를 위해 뭐든지 하겠다고 하고 용돈도 아껴서 엄마한테 갖다 주고. 그때의 너희들을 보면서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너희들이 변했어. 결혼하고 나서부터인가? 아니면 돈을 좀 벌고 나서부터인가? 엄마를 볼 때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 보이더라고. 큰아들이 엄마 저희도 살기가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집 대출. 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서 말을 막았어요. 그런 변명하지 마라. 너희들이 살기 힘든 건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져가는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차남이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라고 빌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기회는 이미 줬어. 지난 며칠이 바로 그 기회였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포기한 거야. 막내딸이 엄마 그럼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효도를 하렴.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엄마를 찾아오고 엄마가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주고. 그런 게 진짜 효도야. 만약 너희들이 그런 효도를 한다면 엄마가 나중에 유언장을 다시 쓸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절대 안 돼. 아이들이 엄마 정말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라고 빌었지만 나는 단호했어요. 안 돼.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했고 엄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 진짜 효자 효녀가 되고 싶으면 재산이 없어도 엄마를 잘 모시렴. 그 후로는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뭔가 의논하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큰아들이 일어서면서 엄마 저희가 집으로 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라고 했어요.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나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라.
그리고 결론이 나면 엄마한테 말해줘.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집이 조용해졌어요. 30년 만에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면서 여보, 잘했죠?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진 속 아이 아버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녁에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할 말은 다 했어요. 더 이상 속이거나 연기할 필요도 없고요. 밤에 차남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다른 형제들과 상의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라라고 대답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이들이 진짜 변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연락을 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내일부터는 정말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아이들 눈치 보면서 모르는 척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주기로 했고 필요하면 홈케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안 와도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계를 보니 밤 10일시네요. 오늘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아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잘했다. 순떡하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하셨을 거예요.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제 73세가 되어서야 그럴 수 있게 되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았든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겠어요. 이제 잠들 시간이에요. 오늘은 정말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연기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예요.